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용 국회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자유한국당 곽대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끝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속에 지난 2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서 총체적 미숙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고집불통의 국정열차입니다.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무너져 내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토하는 절망의 한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무리한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졌다는 등의 험악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국민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국가 경영에서 독선과 오만, 무능이 겹치면서 또 다른 적폐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열애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리님 취임하실 때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다운 내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책임 총리, 민생 현장 총리, 야당과의 소통 총리가 되어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네. 취임 2년 동안 이미 2년이 넘으셨는데 소회와 자평을 한번 해보시죠. 예,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 초대 정부라고 들어보셨죠? 네, 어떠한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제 역할을 못하고 내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보는 문화 같은 것이 있죠. 심지어 의안 내각제 국가에서도 다 총리 쳐다보고 거기서 다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하는 것은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부는 총리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현재 경제 보복이 언제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처는 꽤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은 이번 사태는 굉장히 장기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네, 우선은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그런 일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동시에 일부 국무위원과 총리님의 총선 출마설도 이렇게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총리님께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이렇게 앞장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제가 스스로 저의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에 총리께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별도의 TF를 총리실에 만들고 네. 또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많은 대안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관계부처 차관급들을 멤버로 한 TF를 구성했고요. 그 아래 산업 TF, 외교 TF, 법무 TF 하는 식으로 소위 같은 것을 운영을 했었더랬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은 가장 큰
고민이랄까 하는 것은 우선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는 것과 피해자들께 역사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수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란 건 매우 어려웠고, 또 그쪽이 충족되면 될수록 일본 측은 더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하다 보니까 일본과의 의견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거의 적절한 대책들을 제대로 마련했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그 요점입니다. 네네, 몇 가지 대안을 준비했었습니다만은 대안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전제 조건 중에 이렇게 그것에 맞지 않는 요인들이 발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서 이렇게 규제가 경제보복이 있을 때 100개의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가장 아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품목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그 롱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롱리스트가 100개 정도 했으면 100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종합적인 그런 대비책을 총리님 주관에 TF가 있었다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문제는 저희 TF 아래에 있는 산업 TF에서 쭉 해왔고요.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나온 직후 업계와 일본 측의 동향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징후들을 공유해 왔었더랬습니다. 네, 그리고 각 관련 기업들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었고, 다만 지금 문제되는 그 소재들이 보관성이 제약이 있어서 다량의 재고를 확보해봤자 그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소통을 그런 점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 대응이 좀 우왕좌왕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는 그 대비책이라는 게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로서도 기업에 따라서 준비 정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이시겠죠.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외교적 갈등에서 빚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일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총리께서 물론 아까 앞서 답변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충분히 노력하셨고 또 심려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총리께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설 수 없지만은 대통령께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그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걸 알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정부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단지 서로 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신뢰를 지켜주는 것이 그 다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경제부총리 잠깐 나오시죠. 부총리께서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2.4%, 2.5%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 보복이 계속되고 또 한편으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경제 성장이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까? 정부에서는. 네, 7월 초에 저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요.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2.4에서 2.5%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라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본 경제 조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돼서는요, 지금 사실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부총리님, 어려워서 제가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일수축 유저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에서 1.8%로 조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에 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본의 그 세계 품목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재고를 어떻게 확보하고 해서 그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부총리님, 네네. 제가 봤을 때 좀 더 정치한 계획들이 마련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하락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반도체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우리 수출의 5분지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30% 정도 되죠. 지금 수출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반도체 가격은 저희가 한 30% 이상 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물량은 10% 이상 정도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올해 전반적으로 뭐 저희가 그 물량 한 12% 늘어난 거와 가격 36% 떨어진 걸로 비교해 본다면 반도체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고요. 특히 디스플레이라든가 다른 파트도 이번에 만약에 일본의 그 수출 제한 조치가 혹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은 저는 그 분야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피해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총께서 얼마 전에 상한 조치를 이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CWTO 제소 준비나 기업인들을 만나는 외에는 특별하게 단기적인 대책을 저는 볼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 한번 주시죠. 예,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응은 WTO 제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노력 그리고 또 국내 그 해당 품목에 대한 소재 확보 노력 그리고 국산화 노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총리께서 그러면은 대기업 외에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피해 대책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한 두 차례 걸쳐서 직접적으로 세계 품목과 관련되는 대기업하고는 오늘 회의까지 세 차례 만났었습니다. 다만 그 해당 품목과 관련된 우리 중소기업 대책 피해 규모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 이상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지만 다만 그와 같은 소재와 연결되어 있는 부품을 함께 협업해서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총리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총리님, 그 누진제 완화에 따라서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할 것이고 올해만 하는 것인지 내년 후내는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액수를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략적으로 얼마 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올해는 1,000억을 조금 넘는 것으로 1,008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 한전과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부 재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지원 근거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난 이후부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혈세로 이렇게 정부가 산주처럼 생각해서 한전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한전이 취약계층에 전기 제공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총님, 그런 에너지 복지와 달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총리께서 전남 도시사 시설에 한전공대 설치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 후보께 건의하시고 공약으로 채택된 거 맞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대표적인 선심적 정책이고 공기업의 자율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하는 생각 드는데 총님이 생각 어떻습니까? 그 에너지 산업이 우리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가는데 매우 기묘한 산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 역량,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 대학 정원이 지난해 50만 명인데 한전공대 설립 완공 시기 보면은 22년입니다. 41만 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한전 스스로가 최소 규모의 그리고 과학기술 특성화대학도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한전국대 설립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님, 그러면 기존의 과학기술 특성화대 5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 대학에 정부의 지원을 늘려서 제대로 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존의 그런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요. 네. 총님, 총리께서 그 전남 도시사라면 제가 모르겠는데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총리 자리에 계신다면 한전공대 설립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백지화시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필요합니다. 속도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미 국가의 국정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국정과제라도 현재 상황이 예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 과제는 뒤로 밀어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의 충정을 기억하겠습니다. 총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유모 장관. 참 가정용 누진제 개편에 한전 이사에 한 차례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한전 이사회 그 이사진들이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임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검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가 한전 이사를 압박해서 내년 선거용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처리하도록 강요했다고 해서 지금 고발되셨죠.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의결 사항은 사전에 이면 합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추가 의결 사항에 관해서 이사회에. 추가 의결 사항이라는 건 그 공시된 사항 중에서 두 번째 말씀 주시는 거죠. 그거는 한전 사회 이사가 그날 자기들이 건의를 한 거고요. 제의를 한 거고 한전 자체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정부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장관님,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관해서 협조 회신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한전이 그 누진제 개편 전에 그 누진제 개편과 관련된 정부의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건의사항의 공문을 그러니까 인가 신청을 하면은 조치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전 이사회에서 2차 회의에서 가정 누진제 완화 방안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한전이 자기들의 그 누진제 개편을 요금 체제 개편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보낸 거고요. 저희 한전은 그거에 대한 회의신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 7월 신청을 해주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7월 1일 날에 저희들이 한전이 공시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대로 의원님. 그 공시된 내용을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한전이 공시한 내용은 원문으로서는 다 읽을 수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 사회이사 제한 요금 체제 개편하는 원문이게 되겠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들이 대다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 보완,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제의 개편, 또 그다음에 지속가능 요금 체제의 구현, 또 이런 신청을 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년 3월 6월 30일까지 인가를 득하도록 한다. 추가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 체제들은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문제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원문이 장관님, 그것이 바로 산업부에서 한전과 이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면 겁니다. 합의라고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통과돼요? 한전이 이러한 식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누진제를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필수 사용의 보장 공제 제도에 따르면 지금 이제 폐지하러 수정 보완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4천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얘기 되겠습니다. 그 폐지 약속을 한다더니 수정 보완한 약속 자체가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전 이사회 2차에서 그렇게 통과된 거 아니에요? 의원님 누진제를 한 번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시적으로 아니, 누진제뿐만 7, 8월에 아니고. 도입을 하기 때문에 한전 장관이 2016년에는 누진제에서 거의 1조에 가까운 일도 한전에서 부담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한전 일부 부담을 했었고요. 정부가 또 부담을 했었고 지난해 부담을 안 했고, 지난해 저도 상위 따졌는데 법적 근거도 없고 3,800개가 됐지 않습니까? 정부가 한 380억 정도. 그거 지난해 지원을 못 해줬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해주진 못했습니다. 한전이 재정 적자난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의 연상에 따른 효과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연료비 자꾸 얘기하지 말고 탈원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탈원전은 60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 전기 요금 인상이 없는 탈원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고액성사하는 것이 지금 이제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한전 이사들에 관해서 배임 혐의가 적도 짙어집니다. 제가 장관도 지금 현재 강요 혐의로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누진제를 상시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한전의 부담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건 한전과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장관님, 일이고요. 누진제 개편안 3개 안이 있었는데 전면 개편안이 지지가 높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어느 게 찬성률이 더 높습니까?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있는 인터넷에서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쪽이 높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방법. 그러면 그렇게 가시든지. 토론을 통해서 공청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런 산업부에서 그 주장했던 같은 분들이 공문 요청이 있었을 때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에요. 공청회에 참석해서 했던 분이 사만이 제일 많았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다시 또 이란을 선호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장관께서는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한전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할 때, 상시적인 부담이 될 때 과연 그 부담을 어떻게 정부와 한전이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필수 사용 공제 제도가 당초 도입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한전의 부담을 장관님 결과적으로 그것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입니다. 총님 어제 김해 신공항 답변을 보시면은 국내 필요하면 국외까지 전문가를 모시고 충실히 검증하겠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처럼 총리실과 국토부 5개 시도들과 합의해서 함께 논의해서 그 검토 시기나 방법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검증 기구의 구성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당연히 대구 경북의 의견도 청취하고 부울경의 의견도 청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과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결론이 낼 계획으로 계십니까? 네, 그 결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전번 김해신공항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 결정의 과정과 내용이 옳았는가, 부울경 검증단의 문제 제기가 옳은가, 국토부의 입장은 옳은가,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조속한 시일에 매듭지어서 더 이상 국론의 분열이 없었으면 하는 네, 생각.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3년은 기대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처럼 망국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전국의 42%의 지지층 목소리만 듣습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반대 목소리는 전부 적폐, 가짜로 치부합니다. 좋은 경제 지표는 인정하고 나쁜 경제 지표는 왜곡하거나 숨깁니다. 외눈박이 반쪽짜리 정부입니다. 반대 목소리 기울이고 일방 통일시키기 위한 여론과 소통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 우리 모두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곽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